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대중 강연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발표해 주신 이제 유세민 님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에서 그 조합론으로 수학 박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번 이제 강연은 다른 강연들과 달리 비록 제가 레코드는 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는 강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정말로 여기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을 이제 좀 고려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혹시 이제 몇 분 이제 본인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하시는 분은 이제 스피커 무음 상태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수학과 학부생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대중 강연을 신청해서 듣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이번 강연에서 공간의 대칭성이라는 게 대칭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강연을 듣고 싶은데 이에 대한 좋은 강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혹시 제 말씀 네, 잘 들립니다. 그, 어, 그, 어, 태국예술대학에서 근무하는 수학 교사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지금 여러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론에 그렇게 전문성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 있게 조합론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 강의의 내용이 아마도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해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강연은 지금 한 열대 분의 고등학생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등학생분들 중에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싶은 분 혹시 안 계실까요? 발표자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질문하시거나 마치고 이제 얘기해도 좋으니까 이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자께 넘겨드릴게요. 좋은 강연 잘 듣겠습니다.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이 좀 거창한 면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일단 정했고요. 일단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항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항계수가 뭔지부터 일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항계수라는 거는 어떤 숫자인데 어떤 수이냐면 노테이션은 이렇게 n choose k라고 보통 부르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하신다면 보통 NCK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인터내셔널한 노테이션은 보통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NCK로 쓰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제너럴한 노테이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는 정의가 되기를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다음과 같은 숫자로 정의가 되는데 이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이제 1부터 n까지 곱하는 숫자이고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이제 1부터 k까지 곱하는 숫자인데 이거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숫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론에서는 이제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조합론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조합론적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k를 선택하는 경우에 쓰죠. 물론 이제 초록을 보고 오셔서 이제 이게 뭔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이제 다른 의미로는 이제 이건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온 내용인데, 만약에 x 플러스 y to the n의 그 꼴을 다항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 개수의 문자의 개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x, y의 중복을 허락하고 문자 일렬로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항계수 성질 좀 더 몇 개 더 있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그럼 이제 우리 대충 다 아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특별한 게 있냐? 근데 이제 저희 목표는 오늘 이항계수를 얻는 다른 방법을 본 후에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 지금 다른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제가 오늘 톡이 약간 이항계수만 생각하고 들어오셨으면 약간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오늘 그 톡의 취지가 뭐냐면, 이항계수는 약간 페이크고 정말로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한다고 이제 수학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수학이 계산을 많이 하고 논리에 집착하는 학문, 막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하는데 도대체 이제 왜 재밌냐?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랑,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대학교 수학이랑 다르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사람들이 막 오늘 대학교 가면 그 고등학교 수학은 수학이 아니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수학도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는 즐거움이 있다. 수학에도 뭔가 사이언스 같은 게 있어서 현상을 분석하고 그 현상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원래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걸 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무슨 토픽을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현상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하나 픽을 한 거고요. 이제 이 두 개 말고 다른 즐거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같이 제가 즐거워하는 포인트에서 같이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일단 여기 이 이항계수에 대해서는 질문 없으시죠? 이거는 이제 목차를 보면,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 실은 이 세 개의 토픽이 너무 거대한 토픽이어서 제가 감히 이게 뭐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토픽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대중 강연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를 하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통 수학과는 이제 이거를 되게 감명 있게 그 정의를 배우지 않아요. 이게 정의니까 받아들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대중 강연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이 대상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의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 공간 대칭성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이제 Q 이항계수라는 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개가 필요가 합니다. 생각보다 Q 이항계수를 정의를 하는데 너무 큰 주제들 다 쓰이더라고요. 저도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항계수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가 하는 연구를 소개를 안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시간이 만약에 충분히 남는다면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목차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가 뭘까요? 일단 수랑 숫자랑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수랑 숫자는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전 자유롭게 그냥, 저도 다 100%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안 드린 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그냥 의견이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사람마다 관점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혹시 아무 분이나 한번 수랑 숫자랑 뭐가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1, 2, 3 이렇게 쓰면 이거 숫자인가요? 수인가요? 그 김상현님께서 숫자는 표기법이고 수는 개념인 것 같다고 채팅창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네. 90%라고 해도 되나? 네, 거의 꽤 만든 답인데,
이제 벌써 이제 제가 지금 막 쓰려고 했는데 뭐 이것도 다 숫자고 수 아닌가요? 도대체 그럼 수랑 숫자가 뭐가 다른가요? 숫자와 수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싫은 거 이거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숫자랑 수가 다른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숫자는 표기에 불과하고 그건 거의 저도 100% 동의하는 답이고 수는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연산이 가능한 집합들의 모임에 있는 원소를 수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오히려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한테 수가 뭐야 이러면 수가 뭐기냐 더하고 곱하는 거죠. 뭐 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완벽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합들을 이제 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실수도 수 중에 하나고 뭐 복소수도 수 중에 하나고 제가 의도적으로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리수, 정수 이런 거 지금 쓰고 있지 않긴 한데 정수는 이런 거 쓰고 있지 않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뭐지 이건 되게 구체적인 저희 구체적인 수의 모임을 수체계라고 하죠. 수체계. 그리고 이제 수의 원소를 수체계의 원소가 수다.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모임. 근데 이제 구체적인 수체계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 오시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가 수체계라고 납득할 만한 성질들을 모아서 그것만 만족시키면 무조건 수체계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리냐면 이거 그래서 이제 수체계 정의는 수체계라는 거는 최소 2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 잘 정의된 잘 정의된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약간 러프하게 말하면은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 무조건 수체계라고 부를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죠. 어떻게 이런 게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애들이 다 수체계가 되는데 일단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얘는 빼야 되는데 아무튼 거의 일단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수는 이제 정수나 자연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근데 이 정수와 자연수는 실은 이런 정의를 만족시키진 않아요. 정수는 곱하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체계라고 보통 수체계에는 원소 하나의 집합인 거죠. 수체계가 있으면은 어떤 수체계의 하나의 집합인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유리수, 뭐 실수, 뭐 여기 안에 무리수도 들어가 있죠. 무리수 자체만 놓고는 수체계의 정의를 만족시키진 않긴 하지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서 이제 막 복소수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감히 제가 그냥 언급을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요즘 현대 수학에 와서는 도형도 수체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입자도 수체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모든 것이 수이다. 이게 몇 년 전에 몇 천 년 전이라고 했을 텐데 좀 몇천 년 전에 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모든 것이 수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현대 수학을 잘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대에 빙빙빙 돌아가지고 다시 현대에 와서 다시 모든 것이 수가 돼버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김민영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의 국가대표급 석자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께서 하신 수에 대한 대중 강연이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주가 수이냐 교수님 강의 중에 우주가 수이냐 도형이냐라는 강의가 있는데 또 되게 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되게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에 대한 이런 이런 개념 같은 건 김민영 교수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우주가 수이냐 도형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 교수님의 대답은 교수님의 대답은 아니고 요즘 많은 수학자들이 정설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게 보면 작게 보면 수이고 크게 보면 기하래요. 저도 그걸 이해할 수준의 수학 수준은 되지 않지만 아무튼 아마 작게 보면 수이라는 게 보통 작은 세상에서 양자역학이 지배를 하고 이제 큰 세계에서는 이제 상대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디펜드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아마 이거는 이런 재밌는 강의들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심 있으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저의 관심사는 뭐냐? 유한계의 원소만 모아도 수체계가 될 수 있어요. 수체계가 된다는 건 뭐죠? 다음과 같은 이 정의만 만족시키면 수체계라고 부르기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유한계의 원소만 모아도 심지어 수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지도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실수, 복소수 다음으로 많이 생각하는 수체계가 유한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수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수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유한계의 원소만으로도 이루어진 집합도 수체계가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볼까요? 노테이션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만약에 원소가 3개예요. 0, 1, 2. 이 0, 1, 2를 모아놓고 저희가 생각하는 더하기랑 곱하기를 모아놓고 만약에 이제 이게 마드 3으로 놓고서 원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체계가 될까요? 이게 실제 수체계가 돼요. 그래서 얘도 수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8개를 모아놔 볼까요? 8개. 0, 1, 2. 0부터 7까지 모아놓고 더하기랑 곱하기를 똑같이 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수체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발레가 눈에 보이시나요? 이거는 수체계가 안 돼요. 어떤 이유로 안 되냐면 여러 이유로 안 되는데 한번 정의를 다시 보죠. 제가 지금 선택하는 거는 이제 이거 곱하기에 대한 여건이 다시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계산을 해보죠. 4를 픽을 할게요. 4랑 뭐랑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이 별표가 항상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별표가 여기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0 되면 1이 되나요? 아니네요. 0이네요. 이거 안 되네요. 일단 다 써볼게요. 1, 2, 3, 4, 5, 6, 7. 4랑 0이랑 곱하면 0이죠. 4랑 1이랑 곱하면 4죠. 4, 2, 8. 근데 지금 저희 마드 7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4, 2, 8, 1. 4, 3, 12. 12는 5죠. 4, 2, 8. 지금 이미 잠깐만요. 4, 4, 16. 2. 잠시만요. 1, 4. 마드 8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드 8이에요. 네, 지금 제가 당황해서.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지금 다 계산을 하면은 0, 4, 5, 20. 20 뭐지? 4. 죄송해요. 이 0이죠, 지금. 4, 6, 24 뭐지? 0이죠. 4, 7, 28. 4. 잘 봐봐요. 지금 여기는 모든 원소를 곱하는데 지금 1이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1이 없죠. 그렇다는 건 뭐죠? 4의 여건이 이 집합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해요. 전 7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왜 1이 나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8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곱셈에 대한 여건이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아무거나 다 모아놓는다고 유한계가 수체계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좋은 팩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P가 만약에 프라임이면 프라임이 뭐냐면 소수. 만약에 P가 소수면 0, 1, 지금 P-1까지 모아놓은 거죠.
이게 얘는 수체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에 오셔서 현대대수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고 싶은 대상이 유한계의 수로 모여진 수체계잖아요. 이 이름을 유한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고 싶으면 이제 그 성질을 좀 알아야지 그 대상에 대해서 익숙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뭐 예를 들면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먹었어? 뭐 어디서?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수책에 대해서도 한번 팩트만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유한체가 존재를 한다면 그 유한체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소수의 거듭 제곱이에요. 만약에 제가 유한체를 만약에 이런 노테이션을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개수는 항상 소수의 거듭 제곱꼴이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12인 유한체가 존재할까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게 존재할까요? 존재는 않겠죠. 그쵸? 존재 안 하겠죠. 네, 아무 대답이나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잘 아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해보면서 같이 얘기 전개하는 걸 좋아해서 존재하지 않죠. 왜요? 12는 소수의 거듭 제곱꼴이 아니에요. 이런 P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한체가 존재한다면 그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소수의 거듭 제곱꼴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유한체가 소수의 거듭 제곱꼴,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래? 그러면 아무거나 다 존재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2의 3승인 수체계가 존재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다음에 던지. 근데 정리 2에서 말해드린 건 뭐냐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무 숫자를 갖고 와요. 소수의 거듭 제곱 숫자를 아무거나 갖고 와요. 그럼 이게 원소가 되는 수체계가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 신기하죠? 어떻게 숫자 아무나 갖고 왔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수체계가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나면 다음 질문은 뭘 하고 싶으세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 이 두 사실을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러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생겼어? 존재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존재한데 그럼 이제 다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질문은 어떻게 생겼어? 이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만약에 피계를 모아놓으면 그 수체계가 되는 거 하나 예제를 드렸잖아요. 대충 그럼 피계 모여있으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소수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아니면 어떻게 생겼냐. 이제 세 번째 정리가 그걸 말해주는데 이게 약간 수학적인 용어가 필요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모든 유한체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P는 이제 여기서 모닉 기하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것도 이게 뭐 한 거냐면 더 큰 셋에서 잘라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 2개를 곱하면은 새로운 스페이스를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근데 유한체는 안타깝게도 이걸 유한체 노테이션 이렇게 써요. 유한체끼리 만약에 이렇게 곱해주면 수체계가 보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하는 필라소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새로운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2개 곱해주면 보통 새로운 스페이스가 되는데 유한체는 그 곱해주면은 그 연산이 잘 보존이 안 돼서 이렇게 보통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만약에 수체계가 있으면은 이거보다 큰 애를 생각해요. 더 큰 애 어떻게 쓰지? 대충 큰 애를 생각한 다음에 뭘로 잘라줘요. 더 작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오더가 이것도 예제를 하나 써드린 건데 만약에 오더가 8인 유한체는 8인 유한체는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현대대수를 꼭 배우시고 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4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되게 놀라운 정리인데 원소의 개수가 같은 유한체끼리는 전부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유한체 하나를 가져오고 뭐 어떤 유한체 프라임 하나를 가져오고 다른 유한체 2 프라임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원소가 같아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유한체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같다고 말하는 센스가 중요한데 이 센스는 되게 추상적으로 같은 거예요. 추상적으로 같은 건데 정의를 하지 않을 거지만 연산을 보존하면서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지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정의죠. 모든 유한체가 항상 이런 정리 3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만 정리 3에서 만들어진 유한체든 다른 어떤 존재하는 유한체든 그 두 개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전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체의 성질 되게 특별하죠. 보통 수체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특이한 성질에서부터 나오는 재밌는 현상들이 많아서 수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되게 재밌어하는 그런 수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여태까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뭐만 아시면 되냐면 제가 방금 한 거는 수체계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 되게 기본적인 성질로부터 끌어내서 추상적으로 정의를 했고 물론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연산의 유무가 있는지 봤었죠. 그래서 이 연산을 가지고 몇몇 성질을 가지고 추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성질을 만족시키는 애들은 전부 수체계라고 부르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저의 관심은 유한체. 유한계의 원소로 모아져 있는 거고 노테이션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 Q라는 건 뭐냐면 P의 거듭 제곱별로 나온 거고 정의가 원소 Q계인 수체계.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만약에 수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김민영 교수님 강의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많이 들어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인사이트가 풍부하고 더 재밌는 내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재밌으면 이제 현대대수를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 안 되시는 건가? 안 되시는 거나? 여기까지 클리어까지는 하지만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저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되게 무서운데 저도 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저희 다 어떤 공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공간 안에 살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오래전에 공간이 좀 수학화가 될 필요성을 이제 물리랑 기하학에서 느끼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왜 그러냐. 뉴턴은 이제 운동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던질 거 아니에요. 던지진 않죠. 이렇게 뭐가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운동하는 물체를 기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뉴턴이 생각하기에 기준점이 필요하겠다. 상대적인 운동으로 어떻게 물리 현상을 기술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이 물리 모티베이션보다 이제 약간 기하적인 모티베이션이 더 좋다고 좀 더 와닿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도형이나 면적이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약간 공간 수학화할 필요가 생겼어요. 제발 봐보세요. 막 이런 거 저희가 만약에 길이를 알면은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해요? 그 면적 A, B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높이를 알고 만약에 베이스 랭스를 윗면의 길이를 알면은 뭐 이것도 뭐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 면적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물론 대학교 1학년 되시면 이거 구하시거든요. 이런 거 구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구하고 싶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면적을 쉽게 수학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그냥 자유롭게 아무 말씀이나.
제가 또 답을 그냥 말할게요.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좌표계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하게 돼요. 좌표계라는 걸 도입을 하면 이제 어메이징하게 여러분 고등학생이신 분들 적분 배우잖아요. 적분 배울 때 어떤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할 때 어메이징하게 이런 거 솔직히 이렇게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AB 곱하기 2회 곱하기 BA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분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좌표계를 도입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보통 쓰는 좌표계는 직각 좌표계라고 불리는 XY 코디네이트로 이제 쓴 거고, 그러니까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을 배우면은 다른 좌표계도 많이 배워요. 이제 우리가 쓰는 직각 좌표계는 이렇게 x, y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r, 세타 이런 식으로 이거 이름 뭐라고 하지? 폴라 코디네이트 한국어 같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다른 좌표계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이제 좌표계를 사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수학적인 툴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 직각 좌표계 가졌어. 유클리드 공간 이제 R3를 일단 면밀하게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장점이나 성질이 뭘까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공간을 추상화시키고 싶겠죠. 또 무슨 적절한 성질을 뽑아가지고. 근데 이제 장점이나 성질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R3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여기 이제 좌표계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이 위치를 표현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이거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 B, 어떤 점이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대충 얘가 어디쯤 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만약에 기준점이 있다면 반드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강력한 장점이 뭐냐? 얘는 제가 만약에 벡터를 이 원을 1,0,0, 0,1,0, 이 3가 0,0,1 이렇게 벡터가 3개가 있다면 이 A, B, C, 이 위치는 이 3개의 벡터로 항상 유니클리하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요. A times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1, 2, 3을 뽑아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1 곱하기 1,0,0 플러스 2 곱하기 0,1,0 플러스 3 곱하기 0,0,1로 쓸 수 있겠죠? 유니크하게. 잘 봐봐요. 그럼 제가 또 다른 거 가져볼까요? 3, 2, 1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3 곱하기 1,0,0 2 곱하기 0,1,0 1 곱하기 0,0,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엄청난 장점이죠. 이 벡터 3개만 있으면 항상 유니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디터미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수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 벡터의 원소들이 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수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상화된 수체계 위에서 추상화된 공간을 정의할 거예요.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콘크리트하게 지금 우리는 R3라는 공간을 지금 R3가 뭐냐면 R 3번 곱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곱했다는 것도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곱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체계가 어디 위에 있는 수체계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체계는 실수죠. 실수. 지금 R3라는 공간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 저희가 한 짓이 뭐냐면 수체계라는 걸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유클리디안 공간은 여기에 매트릭이라는 것도 필요할 때 유클리디안 공간이라고 말하는데 유클리디안 공간 빼죠. 그냥 R3만 관찰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간을 정의할게요. 실은 공간이 제가 말하고 싶은 공간의 정의는 뭐냐? 선형 공간이에요. 선형 공간. 선형 공간이란 뭐냐? 어떤 집합으로 저희가 지금 필요한 연산이 뭐죠? 벡터 덧셈과 벡터랑 숫자가 곱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벡터랑 숫자랑 곱해지는 방법을 알고 벡터끼리 더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 두 개가 잘 정의되면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시키면 우리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하기 이 처음에 4개가 더하기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3개가 스칼라 곱하기에 대한 얘기예요. 스칼라
스칼라 곱하기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곱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곱할 필요 없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곱하기를 보통 스칼라 곱하기라고 말하고, 정의를 잘 살펴보면 되게 나이브하죠. 결합 법칙, 벡터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뭐 있으면 당연히 좋지.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도 있으면 좋죠. 항등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0벡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0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영원도 있어야겠죠. 덧셈에 대한 영원도 있어야 되고, 스칼라 곱하기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도 만족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1이라는 그 1이라는 곱셈 항등원을 만약에 벡터에 곱해줬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좋겠고, 분배 법칙이 성립하면 또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을 제너럴라이즈된 성질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이제 선형 공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한 공간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첫 번째 정리를 보죠. 좀 친해지려면 이제 성질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정리가 뭐냐면, 어떤 이 V가 이제 선형 공간이라고 할게요. V가 선형 공간 안에서 어떤 부분 집합 베타가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이 베타 존재에서 어떤 원소를 뽑아오든지 간에 항상 이 원소들은 유일한 1차 결합을 쓸 수 있어요. 이 벡터가 아까 뭐죠? 아까 예제를 들었을 때 R3에서 E1, E2, E3 아까 저희 잡았었잖아요. 지금 이런 존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벡터는 항상 존재해요. 선형 공간의 정의를 만족시키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정의했는데 이런 애가 항상 존재를 한대요. 이게 실험 좀 더 되게 딥한, 되게 깊은 팩트인데, 학부 다니시는 분은 집한번 들으시면 막 이게 뭐 존스렛마 뭐 선택공리 이런 거랑 동치여서 막 이렇게 나오는 아주 되게 딥한 얘기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약간 그런 그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너무 그런 거 잘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는데, 아무튼 존재해요. 이런 항상 원소 E1, E2, E3가 존재를 해서 어떤 원소를 뽑아오든지 간에 어떤 벡터를 항상 뽑아오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E1, E2, E3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얘 이름을 기저라고 부를게요. 기저. 영어 네임은 베이시스인데 이런 베타 이름이 기저. 그럼 만약에 다른 기저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기저가 존재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들의 원소는 개수는 항상 같아요. 여기 제가 썼네. 기저라 부르자. 그 정리 3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정리 3은 아니고 노테이션인데, 만약에 베타의 원소의 개수를 V의 차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치 베이시스가 이런 거죠. E1, E2, E3가 그 공간의 뼈대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뼈대. E1, E2, E3가 있으면은 다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다른 벡터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제가 만약 벡터를 이걸 잡고 E2를 얘로 잡고 E3를 얘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E1, E2, E3는 기저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세 개 아무리 사용해도 이 Z 성분을 가진 벡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 기저라고 정의된 이 애들은 이 벡터 공간을 만드는 뼈대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티칭을 하는데, 티칭할 때도 학생들이 막 해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제가 무슨 예를 들려고 했었지? 뭐지? 복소수는 항상 공간인데, 저희 이제 공간을 말할 때 항상 수체계를 언급해줘야 돼요. 그렇죠? 수체계를 뭘로 쓸까요? 수체계를 만약에 지금은 실수로 써봅시다. 그럼 얘 디멘전이 몇일까요?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어떠한 복소수를 가져오든 간에 1이랑 허수만 가져오면은 항상 복소수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A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I인데, 여기서 지금 A랑 B는 어디에 살고 있죠? 수체계가 지금 실수에 살고 있어요. 실수에 살고 있는 지금 개수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복소수의 정의죠. 복소수 원소의 정의죠. 그래서 얘는 차원이 2차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만약에 지금 이게 선형 공간인데, 만약에 수체계를 만약에 그냥 그 자기 자신으로 놓으면 안 되나? 왜냐면 복소수도 그냥 자기 자신은 숫자잖아요. 그쵸?
이때는 1만 있으면은 모든 원소를 다 만들 수 있죠, C에. 왜냐? 개수가 지금 복소수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이 개수가 지금 복소수에 살고 있는데 그냥 1이랑 곱해주면 그냥 자기 자신 나오잖아요. 그래서 1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원이 1차원이겠죠. 이렇듯이 되게 추상화된 정의를 내렸는데 아니 더 추상화된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행렬을 생각해 볼까요? 실수 이게 뭐냐면 이 2x2 행렬인데 행렬을 다 모아놓은 거 행렬들의 모임인데 원소는 실수에 살아요. 실수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놓은 애들도 수체계를 만약에 실수로 쓴다면 얘도 선형 공간이 됩니다. 얘는 그럼 베이시스가 누굴까요? 얘는 기저가 누굴까요? 저희가 만약에 쉬운 걸 잡으면 저희가 만약에 이런 4개의 행렬만 가져오면은 이 4개의 행렬을 사용하면 어떤 2x2 행렬들의 모임이든 간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기저고 얘가 지금 이 앱스트랙한 이런 추상화된 선형 공간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뼈대예요. 쟤네를 만드는. 놀랍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은 실은 그 기저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만 쓰고 있거든요. 무한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무한계일 수 있냐면 만약에 제가 C를 수체계를 만약에 유리수를 사용을 한다면 얘도 얘도 지금 선형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 C와 그 유리수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얘는 항상 파이나이트 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한 차원의 공간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유한 차원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잠깐 해드리자면 요약이 공간이라는 걸 지금 수학적으로 잘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좌표계라는 걸 도입을 했고 이 좌표계로부터 좋은 성질 몇 개를 뽑아서 추상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선형 공간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좋은 성질이 뭐였냐면 아까 말했듯이 기저라는 게 있어서 이 기저가 선형 공간의 뼈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부분 공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분 공간은 뭘까요? R3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R3에 있으면 부분 공간이라는 거는 R3 안에 있는 선형 공간을 만족해요. 부분 공간을. 여기서는 지금 R3 안에 있는 선형 공간. 그럼 이제 R3가 3차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0차원이랑 1차원, 2차원 부분 공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0차원은 이 원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선형 공간은 항상 0을 지나야 돼요. 0을 지나야 돼요. 왜냐? 0을 지나야지 아까 저희가 내렸던 정의를 만족시키거든요. 항상 0벡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1차원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1차원은 0을 지나는 라인들, 원점을 지나는 선들, 2차는 원점을 지나는 평면들, 이런 애들이 그 R3 안에 있는 부분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공간 정의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공간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은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하지 않아도 됐던 얘기인데 제가 어떤 걸 정의를 하고 싶어서 대칭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보는 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대칭성이란 뭘까? 제가 모르고
답을 보여줬네. 답을 보여드려요. 대칭성이란 뭘까? 대칭성을 한번 해볼게요.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죠, 지금. 제가 이제 뭐 토토로를 그렸어요. 나름 대칭성이 있죠, 토토로가.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가지 물체 중에서 누가 더 대칭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칭성 지금 정의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직감적으로 대칭성을 더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보통 생각이 얘라고 하죠. 이 원이 더 대칭성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은 제가 이야기 전개하기 앞서서 실은 이런 생각조차 고전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요즘 현대 미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대칭성을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톡에서는 얘가 더 이 서클이 더 대칭성이 더 많다고 하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이 대칭성을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대칭성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대칭성 설명을 수학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럼 맨날 이렇게 물체를 볼 때마다 얘는 반으로 접으면 대칭이 있고 한 180도 돌리면 다 대칭이 오고 이렇게 어떤 물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성질을 나타내는 뭔가 수학적인 오브젝트를 정의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대칭을 어떻게 정의할까? 대칭은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대칭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칭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칭 자체가 중요해야 하는데 그 대칭을 설명하는 움직임이 그 대칭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성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수학자들은 지금 평면에 있는 것만 한정해서 놓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평면에 있는 어떤 물체 대칭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그 물체를 그대로 놔두는 평면에서 평면으로의 변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180도를 돌리는 변환. 이따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정했지? Y축 대칭을 하는 변환. 이런 식으로 변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대칭을 더 잘 설명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함수로 보는 게 지금 변환이라는 건 지금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그 대칭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함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칭을 설명하는 함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 대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얘는 몇 도지? 360도를 돌리면 똑같죠? 근데 720도를 돌려도 똑같죠? 2를 곱해볼까요? 1440도를 돌려도 똑같죠? 변환을 가지고 있어도 좀 너무 불편해요. 변환이 너무 설명을 해낼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냐? 물체가 주어져 있을 때 대칭을 이루는 총 움직임을 다 모아놓고 싶어요. 모아놓는 게 되게 강력해요. 이걸 이제 대칭을 다 모아놓은 애를 생각을 하겠다. 이런 원소를 생각을 하고 이런 집합을 생각해보고 싶다. 그럼 얘가 도대체 뭐가 좋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360도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쵸? 지금 제가 되게 러프하게 말한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360도 돌리는 거랑 네. 720도 돌리는 걸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대칭이라는 거 설명을 하고 싶은데 360도 돌리면 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네. 720도를 돌렸어요. 또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 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마다 얘 대칭의 성질 1번 720도 돌렸을 때 또 대칭을 가지고 있다. 1440도 돌렸을 때 또 대칭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일일이 계속 모든 대칭을 설명하기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효율적인 생각하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이거 제 생각이어서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 말은 360도를 돌리는 거랑 그러니까 얘를 180도를 돌리는 거랑 360도 돌리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360도를 돌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뭔가 한 거긴 한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근데 같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되게
뭐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메트릭이라는 성질이 뭐냐면 어떤 연산을 지금 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시메트리라고 부르고 싶은 건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연산이 되게 여러 개라는 거죠. 그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정리해 줄 수 있나요? 10분 안에? 어떤 거 뒤에요? 헉! 잠깐만요. 그러면 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네.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다. 1, 2, 3이 있는데 혹시 제가 시간 좀만 더 써도 될까요?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 1, 2, 3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원소를 모아놓도록 해볼게요. 근데 지금 회전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회전이랑 그 접는 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60도 회전인 60도를 회전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60도 회전하는 함수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인데 1을 2로 보내고 2를 3으로 보내고 3을 1로 보내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60도 회전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120도 돌리는 회전 함수를 생각하고 싶어요. 120도는 1을 3으로 보내고 2를 1로 보내고 3을 2로 보내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이 함수를 시그마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되게 좋게도 이 120도 회전 함수를 시그마 2번 합성한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2번 합성한 걸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 노테이션을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80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건 3번 합성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대칭을 생각을 할 때 만약에 반을 접었어요. 반을 접는 애는 원소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1에서 1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2로 가는 함수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대칭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이 대칭군이라고 부르는데 대칭군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게 3개의 다각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노테이션 3이라고 써요. 여기 위에 원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애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SN이라는 건 뭐냐면 1, 2, 3 n에서 1, 2, 3 n으로 가는 1:1 대응 함수를 다 모아놓은 거를 대칭군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 대칭군은 되게 놀랍게도 어떤 정의를 만족하냐면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정의를 만족합니다. 군이란 어떤 집합을 하나의 연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시켜요. 제가 이건 되게 러프하게 쓸게요. 결합 법칙을 만족시키고요. 두 번째는 항상 이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다시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역원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개를 만족시키는 이 대칭군의 성질을 일반화시킨 게 지금 군이라는 것의 정의예요. 제가 굳이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예전에는 처음에 군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이 대칭군의 안에 있는 애들만 군으로 정의를 했었대요. 처음에 군의 정의가 시메트릭 그룹 안에 있는 것만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이거 괜찮죠? 다음 같은 놀라운 정리가 있는데 되게 놀라운 정의인데 어떤 군이든 방금 저희가 추상적으로 정했잖아요. 이 추상적인 군은 항상 어떤 부분 군이 있어서 그 시메트릭 그룹에 저희 방금 쓴 시메트릭 그룹의 부분 군과 항상 같아요. 같다는 것도 또 추상적인 정의예요. 놀랍죠? 저희는 지금 대칭군의 부분군으로서 지금 군을 정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칭군의 부분군과 같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실은 이건 약간 고등수학인데 좀 고등수학 나중에 학부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서페이스를 정의를 하는데 R3 안에서 이제 이거로부터 매니폴드라고 일반적으로 추상화시켜서 임의의 디멘전에 대해서 공면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저희가 임의의 디멘전에 대해서 n차원 공면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이 매니폴드가 다시 어떤 큰 안에 n에 다시 들어간다는 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되게 특이한 컨셉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그리고 뭐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런 식으로 부분군도 자꾸 부분군이라고 하는데 군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오브젝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빨리 요약을 하자면은 대칭을 서술하는 도구로 새로운 대수 구조를 정의했어요. 이거를 군이라고 부를 거고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군이 그 이상이에요. 그 대칭만 서술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더 그 이상이긴 해요. 이상이긴 하지만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SN이라는 대칭군을 지금 정의를 했는데 얘는 실은 n 다각형의 대칭을 설명하는 군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시메트릭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메트릭이 오늘 주제는 아니었어서 되게 죄송하지만 시메트릭이라는 되게 재밌는 책이 있어요. 이거 영어로 돼 있어서 약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크리스토퍼 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이건 고등학생분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친절하게 썼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군만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벽지도 막 시메트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차원에 대한 모든 시메트리를 다 설명을 하고 그 이상도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책인데 이제 실은 이 분야가 현대 수학에서도 되게 추상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아무튼 이게 처음 읽으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시메트리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분 안에 정리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3분 안에 정리해 줄 수 있으신가요? 3분이요? 네.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3분이요? 네, 지금 10분만 더 될까요? 네. 10분 괜찮으세요? 네. 왜냐면 저희 지금 메인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메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Q 이항 개수라는 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13분만 더 쓸게요. 자, 다음과 같은 저희가 지금 본 벡터 공간이 뭐냐면 R3에 있는 공간에서 지금 얘기를 나왔는데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공간은 유한체를 3번 곱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수책에는 다시 이 유한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뭐 되게 디스크리트하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3 곱하기 3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원소만 있는 공간이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체계가 유한체이기 때문에 뭔가를 셀 수가 있어요. 뭔가를 셀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세고 싶은 건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K 차원의 부분 공간을 세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추상적인 FQN에서 N에 있는 K 차원의 부분 공간은 몇 개일까? 여기서 이 K는 아니고 지금 이 예제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뭐 라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원점을 지나야 돼요. 아무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유한체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개수는 몇 개일까? 놀랍게도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증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노테이션을 이항계수 노테이션을 쓰도록 할게요. 왜 이항계수 노테이션을 쓰는지는 바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거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되게 쉬운데 이거 원래 증명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증명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FQN 안에 있는 수체계 유한체로부터 만들어진 공간 안에 있는 지금 K 차원의 부분 공간들의 개수는 이렇게 주어져요. 공식이. 놀랍죠? 근데 이제 만약에 K에다 1을 넣으면 뭔 소리죠? 1을 넣었다는 거는 직선들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직선들의 개수를 이렇게 브라켓으로 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 공식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도
또 잘 살펴보지 않고 제가 그냥 쓸 건데 잘 살펴보면은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놀랍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이항계수 설명할 때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항계수 전술. 이게 바로 놀랍게도 일단 이거 쓰고 말하면은 얘도 이항계수 형태같이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두 개가 n개에 주어졌을 때 k개 뽑는 거랑 지금 k 차원의 부분 공간의 개수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해. 그쵸? 이 팩토리얼도 똑같이 곱한 걸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약간 빨리빨리 넘어가자면 몇 개 예제를 볼게요. 이것도 EC1 to choose 1은 이런 식으로 써지고요. 1 choose 1이랑 3 choose 1이랑 3 choose 2는 이런 식으로 써져요. 얘도 뭐 계산하면 또 이런 식으로 써지고 막 이런 식으로 써져요. 근데 놀랍게도 보면은 예식은 졸라 복잡해 보이는데 다항식 같이 보이죠. 이것도 팩트가 있습니다. n choose k가 q에 대한 다항식이 돼요. 이것도 놀라운 중에 하나인데 q에 대한 다항식이 됨으로써 조합론이라는 걸 또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요. 제너레이팅 펑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건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더 놀랍게도 지금 q 이항계수는 그 이항계수에서 만족시키는 성질을 비슷하게 만족시켜요. 얘도 시메트리를 갖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항계수에서 이거 빼면 얘네들이 같잖아요. 그리고 이항계수에서도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을 사용하면은 이거 보일 수 있잖아요. 쟤는 여기에다가 뭔가 좀 텀이 더 지저분하게 붙었어요. 세 번째 성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1부터 n까지 n choose k의 xk 이렇게 써지잖아요. 이항계수도. 이항계수가 만족시키는 성질을 q 이항계수도 상당히 만족시키고 있어요. 되게 놀라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항계수도 이항계수라고 불릴 만큼 두 이항계수가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아요.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럼 둘 사이에 무슨 관계도 있는 걸까? 라고 질문 당연히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럼 예측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오프샷인데 더 하고 싶은 말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한 7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7분이요? 네.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더 오래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미 1시간이 넘어서. 네. 그래서 이항계수의 다른 모습은 뭐냐? 이 Q 이항계수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은 원래 이항계수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이죠. 근데 이제 미적 분학을 알면 이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잠깐만요. 아까 그 이항계수 공식이 뭐였냐면은 너무 긴데 잠깐 빨리 쓸게요. 리미트 Q를 1로 보내보죠. 그럼 지금 아시다시피 이거 고등학생분들 아시면 이거 지금 이 리미트의 값이 0분의 0꼴이죠. 이거 계산 못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아니까 저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그냥 사용할게요. 약간 반칙인데 근데 리미트가 존재를 하면은 이거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이 각각 리미트가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리미트 Q가 1로 갈 때 Q to the 1의 오버 이거는 계산을 로피탈의 정리라는 강력한 정리를 쓰면은 이거 각각 미분한 거랑 같거든요. 이거 나중에 대학교 와서 쓰세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되게 싫어하실 건데 아무튼 이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을 넣어봐요. 1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k분의 n이 나와요. 그럼 아까 전에 지금 그 n-1 다다다다 n-k 플러스 1에 지금 지금 이 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계산을 하면은 다음 텀이 나와요. 또 이거 계산을 하면 이 텀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리미트가 Q가 1로 갈 때 지금 이항계수가 나옵니다. 심지어 아까 정리한 브라켓도 1로 보내면 n이 나오고 아까 저희가 보였던 이 성질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Q를 1로 보내면 원래 애가 나와요. 원래 그 이항계수의 파스칼의 삼각형이 나오고 지금 얘도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 버전이 있고 얘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항계수 버전이 나옵니다. 얘도 이항계수 버전이 나오고요. Q를 1로 보내면 엄청난 사실이죠. 두 개가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더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filled with one element라고 불러요. 그 뭐야 유한체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될 수 없거든요. 2개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여기다 마치 Q에다 1을 넣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런 현상들이 그 수학에 굉장히 많아요. 혹시 관심 있으면 이거 구글에 치시면 엄청 고급 수학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원래 이것도 스테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스테이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감히 스테이트를 못 하겠어서 이제 스테이트를 하지 않도록 할 거고 각각 각각 두 시오리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각각 두 시오리가 지금 이렇게 대응시켜줄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의를 안 하고 그냥 말을 막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이항계수의 세계에서는 시메트릭 그룹 그 대칭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칭군이 그 K세트를 모아놓은 곳에서 트랜지티블리하게 액트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 원소의 개수를 다시 스테빌라이저로 잘라준 걸로 다시 개수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쪽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K-디멘저널 서브스페이스가 마치 Q를 1로 보내면 그 하나의 뭘 누른 거지? 하나의 포인트와 같다는 거죠. 이거 K-디멘저널 스페이스 다 모아놓은 게 지금 이 점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마치 비헤이브 한다는 게 지금 이것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냐면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수학을 이제 빨리 말해야 되는데 제가 수학을 한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걸 이어주는 방정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이게 학부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학부를 넘어가면은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학부만 한정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가우스 보넷 정리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위상 수학이라는 것과 기하학이라는 것을 이어주는 하나의 공식이 되겠고요. 이건 아까 모종의 수체계와 모종의 그 군을 이어주는 식이고 이거는 보통 학부 때 많이 안 배우긴 해서 일단 제끼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그 두 개, 얘는 화살표로 주어져요. 얘는 방정식으로 주어져요. 근데 저는 화살표보다 방정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미적분학을 배웠으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알고 있는 하나의 그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는 정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예측 가능하신가요?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정리일 것 같으신가요?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나 스토크스 정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그 다른 두 세계에 이어집니다. 이게 왜 이어지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F가 연속함수예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마음을 딱 알아주셨는데 F가 연속함수예요. 지금 저희가 대수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대수 관점. 3분 안에 진짜 맞추세요. 제가 지금 이 fx가 되는 어떤 함수를 fx를 찾고 싶어요. 이거는 대수를 푸는 문제죠. 대수 문제죠. 그쵸? 대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이 해답이 기하학에서 나옵니다. 이런 fx는 항상 그 fx의 밑에 있는 애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 물론 이거 사인드 면적이죠. 대충 없하게 면적이라고 볼게요. 놀랍죠? 이게 미적분학의 기하학적 관점을 볼까요? 그러면 관점. 대수 문제인데 왜 기하에서 답이 나오냐 이거죠. 그 기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만약에 F를 커브가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B까지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거 처음에 여러분 배우신 게 구분 구적법이라고 해서 되게 힘들게 구하잖아요. 막 사각형 쪼개가지고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리미트 취하고. 놀랍게도 이게 그냥 FA-FB라고 불리는 이 F는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는 이런 함수들의 두 가지의 그 엔드 포인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대수와 기하의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생각보다 되게 딥한 이론이다. 그 실은 이 관점에서 이거 나중에 스토크스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배우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럼 다 끝나고 나서 물리 얘기는 다시 할게요. 물리도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소개를 1분 안에 맞추자면은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유한체에서 이루어진 공간들에서 저는 대수 기하 구조를 하나 더 추가해요. 2차 형식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2차 공간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이 지금 스탠다드한 폼이랑 같은 부분 공간들의 개수를 셌어요. 이 개수를 셌더니 이 개수를 센 그 개수조차 심지어 이항 개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고요. 지금 제가 아직 못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다항식이 된다는 사실이 못 보였는데 더 어려워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더 추가적인 구조를 하나 더 넣어줬을 때 지금 Q에서 말하는 Q3개에서 말하는 건 비슷한 말을 할 수 있고 이 Q3개는 제너럴 리니어 그룹에서 위해서 영향을 받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오소고나 그룹이라고 하는 길이를 보존해주는 그 함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3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이게 제가 논문이고 제 여기까지 해주셔서 고맙고 만약에 더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여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톡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시다 보니까 주무셔야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온라인 베이스에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발표자께서 되게 사실 고생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사실 좀 질문 이제 좀 자유롭게 받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요. 시간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괜찮고 이것저것 이제 꼭 오늘 톡 얘기 자체도 그렇고 이제 또 이제 되게 귀한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박사시고 이제 여성분이신데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만나기 쉬운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질문 혹시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그런 질문 이제 서로 이제 나누고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이제 이거 한번 질문하시면 이제 되게 기쁘게 이제 설명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좀 오늘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톡은 여기서 마무리고 이제 질문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정말 뭐라고 해야지? 저 고등학생분이 많이 들어오셔서 수학에 되게 놀라운 부분들이 있다. 막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서 막 계산을 위주로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것에 그 백그라운드에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미적분학의 기본정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계산만 했었거든요. 저도 실은 대학교 와서 1학년 때도 별로 생각이 없었고 요즘 제가 미적분학 티칭을 하는데 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이것도 이게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그 두 가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방정식일 수도 있겠다. 갑자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지금 미적분학 티칭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막 너네는 나를 만난 건 진짜 행운이다. 너는 이 설명 아무한테도 못 듣는다. 이러면서 막 열을 내면서 막 설명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강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구하는 거 이 자체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항 개수 자체만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면 괜찮았겠다 한 게 제가 오늘 준비한 계획이더라고. 이거 뭐 듣고 싶으시대. 근데 제가 물리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항 개수 현상이랑 가장 비슷한 현상인데 혹시 제가 이거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좀 그 설명을 이제 좀 듣기 전에 사실 이제 지금 한 30명 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좀 질문들이 이것저것 있으실 수 있잖아요. 한번 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학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살고 있니? 뭐 이런 질문도 괜찮고 아무 질문이나 없으시면 그냥 이제 설명하고. 특히 이제 고등학생분들 입장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여자 수학 박사님 만날 기회 자체가 정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이제 수줍어들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인데 한번 이제 좀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톡 자체에 대한 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이런 거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이제 사소해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아마 질문하시면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줄 테니까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 잘 아는 건 아니고 저도 배워가고 있는 사람 입장이고 그래서 아무거나 질문해줘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들리시나요, 혹시? 네네. 네, 저는 고등학생은 아니고 기계공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아까 미적분학 기본 정리 대답을 했고 고등학생이 아니라서 좀 그러네요. 괜찮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수학과는 아니지만 사실 수학 박사라고 하면 애초에 박사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물론 인문대보다는 좀 사정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연과학 박사라고 하면 좀 약간 왜 가지? 그런 시선 같은 것도 좀 있을 테고 좀 뭐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수학 박사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약간 이 현상을 다른데 약간 전부 시켜보면은 막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에 미쳐가지고 계속 게임 레벨업 시킬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약간 학부 때 잠깐 미쳤었어요. 그때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이런 막 현상, 저는 처음에 수학이 고등학교 때는 막 계산만 하고 그냥 뭐 그런 과목인 줄 알았는데 대학교 와서 보니까 막 철학이 있고 그 생각하는 그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고 심지어 이런 수학이 물리학에서 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기술을 하는 되게 엄청난 강력한 도구라고 얘기를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 완전 저는 딱히 실은 그때 대학 박사 선택을 할 때 막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막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빨리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였지. 근데 막상 대학원 와서 보니까 대학원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새로운 걸 발명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같더라고요. 교수직도 결국 연구를 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물론 당연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거의 미쳐 있었어요. 그때. 빨리 이거 알아보고 싶다. 재밌다. 막. 그러면 학부 때 잠깐 미쳐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어떤 모든 과목이 다 미쳐 있었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혹시 그런 계기가 된 특별한 뭐 한 과목이든지 두 과목이든지 그런 과목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은 오늘 유한치 얘기를 했는데 저 대수를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해석을 좀 더 편해 했었고 해석은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해석은 저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개념을 더 엄밀하게 하는 과정이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았는데 대수는 어떤 현상이 제가 모르는 현상 아까처럼 유한체처럼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너무 거부감이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추상화시키는 과정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왜 도대체 이런 걸 해야 되지? 약간 그게 없었는데 저는 실은 약간 물리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는 아까 전에 그 가우스 보넷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그 가우스 보넷 보고 되게 약간 흥미를 느꼈고 천체 물리랑 제가 물리도 복수 전공을 하긴 했었거든요. 천체 물리랑 뭐 입자 물리, 막 기하학, 뭐 선형대수도 나중에 되게 재밌었어요. 막 선형대수 뭐 있지 또? 저 양자역학 싫어했는데 되게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양자역학을 싫어했는데 양자역학이 대수랑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수를 싫어한 게 맞았구나.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더 기하 성향이 좋은데 이제 상대론을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저는 상대론 처음에 저는 아인슈타인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상대론을 들었는데 특수 상대론이죠.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기하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역시 본인이 느끼는 재미있다고 느끼는 그 플레이버는 되게 변하지 않는구나 약간 생각이 들었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저 좀 더 우주랑 관련된 수학이 하고 싶었었어요. 우주에 뭔가 그런 조합론도 우주에 대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과목이어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지? 조합론 자체가 약간 모든 분야에 다 쓰여요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뭔가 컴퓨테이션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데로 기교를 하거든요. 되게 제너럴하게 여러 분야를 시작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께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학부는 이제 수학과 자체를 안 나온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학자의 길을 가는 경우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이제 기계과를 나왔었고 학부의 경우는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수학에 관심을 이제 갖고 좀 진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이제 수학과 대학원에 이제 소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랑 적성이 맞는 것 같으면 그게 아무도 쉽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제 수학자의 길을 가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꼭 이제
그 대학교 1학년부터 뭐 수학 전공 수업들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오늘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어떤 류의 지식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 특유의 어떤 흥미를 이제 느끼고 자기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있고 정말 알고 싶으면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 1, 2학년 때 학점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때 수학이 약간 재미가 없었거든요. 저 이때 한참 메가스터디라는 곳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모 선생님 밑에서 질문 답변하는 그런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3학년 때부터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저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재미를 느낀지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수학과 나와서 도대체 뭘 하냐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는데 수학과 나와서 요즘 되게 그 인더스트리로 가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다른 전공에 비해서 요즘 되게 각광받고 있어요. 이거를 막 제가 레코드가 안 되고 있으면 막 막말을 할 수 있는데 좀 말을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레코드 안 올릴 겁니다. 안 올릴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막 되게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수학 박사가 되게 그러니까 수학 자체만 놓고 보면은 되게 취업이 안 될 수 있는데 수학에다 뭐 하나만 플러스를 시키는 순간 거의 몇 배가 되거든요. 이게 플러스를 시켰는데 거의 몇 개가 돼서 되게 취업을 되게 친구들이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금융, 뭐 IT,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많이 나가시고 아마존, 구글 이런 데는 되게 좋아해요. 그 수학과. 구글은 항상 수학자들 많이 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 그렇게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전 미국에서 지금 친구들 취업하는 거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였고 한국도 아마 요즘 되게 좋아졌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수학자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 회사에서 네, 그 고등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 이제 되면 실제로 뭘 하는 거고 그 여건은 좀 어떻고 혹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지금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것저것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이제 있으실 수 있잖아요.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정리에 대한 증명들이 있잖아요, 수학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만 증명이 되는 그런 정리였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게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과정 같아요. 혹시 정리나 그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접근법이나 공부 방식을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부 방식이요? 근데 네. 공부 방식이 또 사람마다 되게 달라서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이렇게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건 공통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정리 스테이트먼트를 일단 처음 이해를 해야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걸 말하는 건지 이해를 한 다음에 증명을 읽기 시작을 해요. 증명을 읽기 시작을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본인 스스로 약간 이그젠플을 먼저 잡아봐서 그 정리를 약간 이렇게 막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이그젠플이 가끔 정리 스테이트먼트의 그 증명 거의 증명인 경우가 몇번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그젠플을 보면서 이그젠플에 대해서 최소한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건 증명을 못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증명에 대한 감을 이렇게 잡아가시다가 한번 이그젠플 몇 개 이해가 나면 다시 증명을 읽어보면 다시 증명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일단 넘어가요. 넘어가고 이렇게 읽어요. 계속. 읽다가 나중에 뒤에 다시 봤을 때 다시 보면 다시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고 너무 안 되면 뭐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도와주신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공부 방법은 결국은 그냥 고등학교 때 하던 수학 공부 방법이나 대학교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 스타일로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이런 공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 공부 방법이 맞나?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생기고 그 공부 방법이 다 모든 게 통일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빠르게 스테이트만 빨리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이해해야 하지 않고 넘어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건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다 개인적인 거라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원래 수학이든 뭐든 약간 다 자기 스타일, 자기가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들이 있어서 보통 도움이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서 그걸 취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 없으신가요? 그 조합론에 관심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학 비전공자고요. 저는 전자과 다니고 있는데 그 Q 바이노미알 그 값을 제가 그때 봤던 거는 그 GQ 매트릭스에서 로우 에슐론 폼의 개수로 제가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는 약간 그 파이나이트 필드의 뭐 서스페이스의 개수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근데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 아까 4 곱하기 2 추즈 이거라고 하면은 뭐지? 4 곱하기 2 행렬이 로 에설론 폼의 스펠링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에설론 폼의 개수랑 같거든요. 근데 얘랑 아까 전에 그 K 디멘저널 서브스페이스의 개수들이랑 같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뭐지? 직접적인 바이젝션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바이젝션을 아마 기본 서적에 아마 직접적인 바이젝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두 개가 같은 숫자니까 얘 둘도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Q 바이노미얼 코피션트의 조합론적인 의미가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또 되게 많아요. 저도 모르는 것도 다 많고 전 많아서 아마 인터넷에 좀 많이 관심 있으신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다른 조합론적 의미가 또 많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n 추즈 k가 지금 이것도 의미가 여러 개잖아요. 이게 그 n 추즈 k만 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떤 것에 디멘저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게 더 많긴 하죠. 근데 아무튼 얘도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거 이 내용 알고 계셔서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겠네요. 저기서요. 들리나요? 네네네. 들립니다. 안 들리. 행렬에 오 에셜런 폼이 있으면 워우나 뭐 컬럼인지 뭐인지 그걸 적어서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네. 이거 슈버트 칼큘러스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쵸. 로 에셜런 폼 하나당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말이 됩니다. 맞아요. 네, 아마 지금 코멘트 해주신 분을 이제 발표자는 아마 지금 누군지 눈치 못 채시는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보시면 좀 재밌어 하실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이거 얘기 빨리 하고 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왜냐면 저 좀 있으면 뭐지? 그 미팅 있어서 잠깐만요. 이거 얘기 빨리 하고 하실게요. 이제 그럼 이제 물리학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있을까? 얘 추측하고 싶은데 이제 물리학에서 보통 배우는 게 뭐냐면 F는 MA를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이제 물리하면 이게 F는 MA가 되게 중요한 공식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중요한 공식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힘을 준다는 거는 그 위치의 변화량에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도의 변화량이랑 비례한다는 그런 좋은 또 이제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궁극적으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 F는 MA가 되게 대단한 공식이 미래를 예측해주는 공식인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주냐?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 점에서 위치와 속도를 알고 가속도를 안다면 그러면 너무 말씀하셨네. 위치를 결정해. 왜? 아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위치를 결정해 준다는 미래를 예측해주는 그것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대충 저희가 근데 고등학교 때 푸는 미적분학 문제가 뭐냐면 뭐 S1에서 뭐 3이고 V1에서 3인데 뭐 가속도가 3이다. 그러면은 ST 구하라.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이 F는 MA에 대한 되게 의미를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가속도가 3이니까 VT는 3T 플러스 C잖아요. 0을 넣으면 3이래요. 3. ST를 구하면은 뭐 3분의 2의 T의 제곱에 3T의 제곱에 플러스 C인데 다시 0을 넣으면 3이래요. 그럼 3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점에서 위치와 속도를 알고 그리고 가속도를 알고 있다면 미래를 예측해준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꽤 유용하죠. 이거 물론 요즘 사람들이 이거 아니고 뭐 상대론이랑 뭐 양자역학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큰 물체에 있는 실생활에선 다 만족시키는 그런 공식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때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 사람들이 똑똑한 애들 보고 물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미 물리는 뉴턴이 다 끝내놨다. 뉴턴의 1, 2, 3 법칙이 나와서 물리는 끝났으니까 물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아니죠. 그때 그 당시에 연력학 부분에서 약간 안 풀린 물리 문제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양자역학이 나와서 이제 완전 빵 터진 건데 근데 이런 물리 종류 물리를 결정론적 물리라고 불러요. 결정론적 물리라고 불리는데 그럼 결정론적인 물리가 아닌 건 뭐냐면 이제 그건 보통 사람들이 양자역학이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대충 설명하자면 저도 물리 잘 몰라요. 저 양자역학 별로 안 좋아했으나 여기 막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는 건 사실 알아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럼 지금 고양이가 지금 살았냐 죽었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살았냐 죽었냐는 뭐지?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그럼 알 수가 없으면 그럼 뭐냐? 확률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로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 상황을 가지고 확률로서 얘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70% 확률로 살았다, 30% 확률로 살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물리가 이제 양자역학인데 정말 대충 말하는데 물리과 친구들 보면 이제 욕을 할 수도 있겠으나 대충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거 이제 비결정론적인 물리학 중에 하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방정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걔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위치랑 뭐라고 하지? 운동량이랑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속도 쓰면 사람들이 화내요. 이제 운동량을 써야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왜? 그럼 위치랑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물리는 잘 봐봐요. 힘 같은 것도 솔직히 되게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되게 모호한 개념인데 물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힘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은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물리량들을. 질량이랑 가속도는 대체적으로 되게 약간 더 명확한 물리량이잖아요. 힘이라는 게 약간 되게 불분명한데 그걸 이제 수학으로 주어주는 거죠. 이제 위치랑 운동량이 동시에 측정하지 않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위치랑 운동량을 오퍼레이터로 보고 함수로 보고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 개가 커뮤트하지 않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오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되게 이걸 양자역학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서 고전역학으로 가고 싶으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H바도 안 그래도 되게 작은 플랑크 상수라는 되게 작은 상수거든요. 이건 허수고 이걸 0으로 보내면 그 양자 세계에서 고전 세계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Q 바이노미얼 코피션트 본 것처럼 Q를 1로 보냈을 때 그 Q 세계에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K세트 모아놓은 그런 세계로 회귀하는 것처럼 얘도 리미트를 H를 취해주면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이런 비슷한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물리학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을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건 저가 그냥 저의 주관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을 하나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심우진님께서 그 수학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수학을 연구할 때라고 말씀하셨죠. 네.
즐기는 거 아니야, 연구죠. 연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끈기예요. 그 머리도 중요하긴 한데 머리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지능은 그 다음 문제고 끈기예요, 진짜. 저는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데 끈기가 있으면 수학 연구 누구나 말해나 자기 레벨에 맞는 연구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무리 머리 좋아도 제가 유학 나와서 되게 너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 끈기가 없으면 연구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느낀 건데 잘하는 애가 끈기까지 있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고 이제 그럼 되게 좋은 거고 끈기도 중요하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예가 있었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그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조승현 씨라고 그 유튜브에서 역사도 아시고 막 되게 인문학도 아시고 되게 다양하게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혹시 이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분 유튜브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분이 창의성, 제가 나름 연구를 하니까 창의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스스로 고민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이렇게 몇 개 봐요. 물론 끈기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크리징을 하기 위해서 몇 개 봐요. 봤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리서치가 있었냐면 뭐지? 사자랑 바나나랑 그 원숭이가 있는데 어떤 두 개가 가장 비슷할 것 같냐고 질문을 했대요. 그럼 우리 아시안계 사람들 보통 뭐라고 하죠? 우리 아시안계 사람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당연히 원숭이랑 바나나랑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 미국 애들은 사자랑 원숭이랑 가깝다고 제일 많이 대답을 했대요. 왜냐면 사자랑 원숭이는 같이 동물과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이탈리아의 되게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을에서는 사자랑 바나나랑 제일 가깝다고 했대요. 왜냐면 둘 다 노란색 계통이어서 예술 쪽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근데 제가 이때 보고 되게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아시안 사람들은 어떻게 바나나랑 사자랑 같다고 생각하지? 되게 독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탈리아 계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자랑 원숭이랑 같지? 되게 독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서로를 봤을 때 되게 독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도 되게 여러 다양한 분야 많이 공부하면 또 좋을 것 같고 수학뿐만 아니라 뭐 예술, 특히 미술, 음악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많이 선택을 해서 추주를 해서 많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되게 독창성을 이렇게 해서 인크리즈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보고 되게 깨달은 게 있어서 저도 요즘 되게 다양한 관점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물리학자나 생물학자, 화학 하시는 분, 뭐 다양한 분야 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되게 즐겁고 그런 거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답변이 되셨나요? 아무튼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단 필요 있긴 하겠지만 무조건 끈기야, 끈기. 이게 일단 1번이에요. 이렇게 나쁜 말로 말하면 독한 건데 사람들이 독한 거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김연아도 막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고 스케이트 타냐고.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냥 타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도 연구를 할 때 막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긴 하지만 연구할 때는 그냥 뭐지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약간 항상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약간 시간을 이제 엄청나게 투자하고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약간 느낀 건데 어떤 사람이 되게 대단한 걸 했잖아요. 대단한 거 했다는 사실 보고 나서 되게 질투를 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 한 사람 보면 저 사람 그 뒷 배경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정말 어마어마하다 약간 무섭다 약간 그런 게 더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그 사람 엄청난 끈기가 있었을 거예요. 머리나 재능도 있었겠지만 뭐 끈기도 뭐 재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저는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을 때 끈기라고 말했고 모든 수업자가 다 끈기가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사람 특성이고 끈기가 막 있지 않더라도 막 되게 인투이션이 좋아서 이거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게 더 강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강점이 뭔지 알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혼자서 논문을 쓰려면 끈기가 없으면 혼자서는 논문을 못 써요. 그건 확실해. 타이핑해야 되면 되게 자질구레한 게 많거든요. 모르겠네요. 전 대박이 되셨는데. 네, 오늘 이제 좋은 이제 강연 잘 들었고 8월에도 강연이 2번 정도가 예정이 돼 있어요. 7월 둘째 주에는 유펜에서 언어학을 이제 머신러닝이랑 하시는 분이 예정이 돼 있고 7월 이제 마지막 주에는 MIT 박사님이 이제 예정이 돼 있거든요. 프랙탈 쪽 연구하시는. 그래서 공지는 다시 이제 드릴 건데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그때는 약간 8월 달은 응용수학 성격으로 이제 예정이 이제 되어 있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